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관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지난 7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의 유세에서 우리는 관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이를 벌이는 나라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보복적인 관세를 매겨서 미국과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자신의 무기로 내세운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이날은 좀 톤이 셌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받을 것만 받고 뒤통수를 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동맹에게도 관세를 대규모로 매기겠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을 비난했습니다. 유럽의 대미 흑자 규모가 지난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비용 문제를 엮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트럼프 관세 발언을 한번 짚어볼까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대중 관세를 60에서 100%로 높이겠다는 것 하나하고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이 부분이 아주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뼈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소득세를 낮추겠다. 소득세 낮추는 비용은 관세를 높여서 충당하겠다고 했고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자동차 예를 들면 멕시코는 지금 미국하고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관세를 추가로 물지 않아도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 브랜드 쇼어링도 허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면 100에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활용 점정으로 7일 날 위스콘신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관세 국가가 되겠다. 또 나는 관세 대통령이 되겠다. 증세 대통령 아니고 관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 보편과세라는 부분이 특히 이번에 2기 트럼프 지난 1기 때가 아니라 2기 때 새롭게 등장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이게 관련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나 EU 같은 나라들도 이런 보편 관세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요. 근데 10%가 얼마나 높은 건가에 대한 느낌이 좀 잘 안 오시죠?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평균 관세율을 몇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건데 까만 선이 전 세계적인 관세율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EU에 대한 관세율이고 그리고 빨간 선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 평균입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죠. 평균적으로 관세율이 2%를 살짝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나라는 거의 2% 미만, 1%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이렇게 홀로 쫙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재임할 때 높여놓았기 때문에요. 얼마나 높였냐면 당시에 7.5에서 25% 정도를 올렸습니다. 또 이제 중국산 상품이 아니더라도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이 자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고요. 이 결과가 이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났는데 바이든 정부가 도로 낮춰놓지 않은 거죠. 이걸 보시면 이제 전혀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있었느냐? 일개 관세 정책이 효과가 일부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강이나 세탁기 등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그러나 반면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관세를 높였으니까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을 것이고 총 생산비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미국산 생산품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양면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사실이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창출되었는데 그 비용이 매우 높았다. 일자리당 90만 달러 정도 철강 산업의 경우에 그렇다고 친 건데요. 굉장히 높죠. 그러면 9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은 10억 원 넘는데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들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 소비자들이 다 함께 희생해서 이 가격을 분담했기 때문에 이 일자리는 매우 높은 비용을 치른 일자리다라는 연구 결과를 낸 겁니다. 또 무역적자를 사실은 줄이려고 한 것이었는데 무역적자 줄었나요? 안 줄었고 왕창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세 부과 전에는 무역적자가 5,170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8,590억 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무역 수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때 다소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계속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때 조금 줄었죠. 근데 그때는 그렇죠. 2010년대고 2020년대 들어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크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였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흐릿하게 보여요. 여기가 2023년 마지막이고 여기가 2020년 트럼프가 집권한 것은 2016년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트럼프 집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18, 19, 20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는 약간의 그런 트럼프 관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 뒤로 다시 증가해서 이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좀 복합적이겠습니다만은 다시 증가해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그 최고치를 회복했고 다시 작년에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 대중무역적자 추세를 본다면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쭉 이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7년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추세로 계속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만큼은 어떤 이런 대중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갈등 구조가 영향을 주어서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의 공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난 7일 트럼프가 동맹한테 관세 부과를 강조한 부분은 조금 동맹한테 그러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남일이 아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말로 치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514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게 꽤 큰 수준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고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에 이어서 8번째입니다. 아일랜드가 들어간 거는 이제 제조업이라기보다는 빅테크 업체들이 거기에 법인을 만들어 놓고 중간 경로로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캐나다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가운데에서 제조업으로 친다면 이제 아일랜드 빼고 우리가 한 7등 정도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관세가 다시 무기가 되는 시절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프도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의 관세율 추이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와,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내려간 이 시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꾸준히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개방을 추진해 왔는데 2008년부터 2021년을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네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슬로우해졌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금 평탄해진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보편 관세를 하면 전반적으로 미국 산업을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그런 식으로 부과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썼습니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중국을 상대로 했었고 또 이제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세탁기라든가 이제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편 관세는 그게 좀 문제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경제의 기본 틀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취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틀거리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들도 굉장히 많고 이 세금 체계를 바꾸는 것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럼 지금 미국 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상원과 하원이 있고 둘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이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바로 다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공화당 캠프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캠프 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통상 전문가들을 만날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여기에서 그걸 많이 살펴보고 있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국가 간의 통상 정책에 쓰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국의 스파이나 적국 기업이나 아니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쟤네랑 뭔가를 이렇게 빨리 끊어야 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공격당했는데 에너지 수입하기로 하는 것을 러시아하고 이렇게 관련된 계약을 지켜야 되나요? 그런 계약은 사실 전쟁이 일어난 순간 지킬 필요가 없어지겠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이런 법인데 이 법안이 원래 통상에 안 쓰이는데 이 법안을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트럼프의 통상 문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우리에게도 조금 이름이 익숙한 사람이죠.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 대표부를 맡아서 이런 종류의 통상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이 인물이 지난번에 자기 마음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했고 본인도 마음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겠지 않습니까? 찾아낸 게 이런 법안인 겁니다. 그 앞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방법은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다는 이런 무역법을 쓰기도 했고, 또 이제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것은 무역 확장법,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관세법을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활동을 저쪽에서 우리를 차별하면 우리도 거기에 이에는 이 형식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관세법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세 가지는 비교적 우리가 예상 가능하고 지금까지 쓰는 모습을 보았던 것인 반면에 4번은 새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뉴페이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거를 라이트하이저는 마음속에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2019년에도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것을 써볼까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1기에 트럼프 정부가 마음대로 못했다, 준비가 안 돼서 마음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 글을 한번 살펴보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빌 더들리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고관세와 약달러는 재앙의 레시피다라는 글인데요. 기본적인 그 밑에 깔려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무역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관세 때문이 아니라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학개미가 엔비디아나 테슬라 사시잖아요. 그걸 살 때 달러로 살 거잖아요. 원화로 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그 달러는 어디에서 오는가? 한국은 달러를 발행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럼 여러분이 산 달러는 어디에서 왔을까? 한국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한 거죠. 달러와 교환한 건데,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현재 한화오션이 선박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구해와서 그 달러가 한국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달러를 자기의 원화와 또 다시 바꿔가지고 엔비디아를 사러 저쪽에 다시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무역의 불균형이다라고 하는 거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계속 달러를 필요로 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뭔가 계속 여기다 팔려고 하고 그걸 여기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역 불균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본적으로 이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 체제에 이것이 아주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를 그러면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무역 장벽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미미하게 이것을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대중 무역 적자를 약간 조정할 수 있고, 또 철강에 대한 어떤 해외 수출이나 수입을 약간 조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 자체를, 이 무역 불균형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미한 차이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정치인들의 기대는 관세를 인상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또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실은 더들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무역 적자가 약간 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압력이, 수입품 가격의 상승에 관세를 인상한 그 압력이 있었을 텐데, 그 압력은 어디로 가냐면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그 압력이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세가 높은 것과 트럼프가 추구하는 약달러 간에는 모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생산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갔기 때문에 관세가 생겼잖아요. 해외 판매는 줄어들고 국내 판매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내가 생산한 물건의 가치는 비싸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약해지니까 해외에서의 판매는 줄어들고, 대신에 이 장벽이 생긴 안에서 그 국내에서의 판매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판매처가 바뀌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무역 적자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거는 안 된다. 지금 그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정부 지출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미국인들이 저축을 확 늘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둘 다 어렵고, 심지어 정부 지출 늘리는 거는 트럼프 정책에 반대된다. 그래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플레 가능성이나 보복 조치의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 생산성 저하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반면에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때서? 좀 그러면 어떠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마켓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이 부분을 일부는 인정하기도 해요. 해외 생산자가 그런 비용의 일부분을 분담할 수 있다. 이것이 모두 다 소비자의 부담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만 오지 않고 해외 생산자에게 일부분은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 해도 그게 4년 내에 나타날 거냐 이거죠. 한참 걸릴 것이다. 그거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트럼프 임기 중에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도 있다. 지금 바이든이 상당히 물가를 낮춰놨잖아요. 이 정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버틸 수만 있다면 트럼프 임기 중에 트럼프 참 성군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최근에 한국의 통상 전문가 한 분이 하신 얘기인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10일 토론이 조만간 다가왔죠.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 하이라이트입니다. 10일 날 오후 9시에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하고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발언 시에는 마이크 음소거하고 요거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는데 지난번 바이든 때처럼 하기로 했고요. ABC 뉴스 라이브에서 이제 TV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은 이제 abc.com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경제 지표 보면 11일 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11일 날 이제 그 대선 토론회 보고 나서 이제 11일 날 딱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11일 날 CPI 나오고요. CPI가 지난 8월에는 2.9%였습니다. 이번에는 2.6%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CME의 패드워치에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나오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 25bp 낮출 것이냐 50bp 낮출 것이냐가 날짜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잭슨홀 이후에 24%를 분명히 봤는데 그때 캡처해놓은 화면이 틀린 줄 알고 봤는데 안 틀리고 확실하게 그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 다시 36%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빅컷 기대감이 계속 높아져서 60%까지도 갔다가 지금 엊그저께는 25%로 또 내려갔다가 현재는 30%에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빅컷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어떤 확신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표 하나에 따라서 또 이제 지금 25%까지 내려갔을 때에는 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빅컷을 하려면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안에 확실히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빅컷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빅컷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제 뭐 금리 인하 자체는 예정된 기정사실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나오는 실적 살펴보면 이제 월요일 날 오라클이 있고 10일 날 옛날 우리 추억의 게임스톱이 있고요. 12일 날 어도비 실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